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링커판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도시의 미관적인 것들에 대해 다뤘어요. 태국에서 좀 9개월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것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왔다 갔다 귀국할 때마다 느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07년 프랑스 학자 말레리 줄레주의 박사 논문 책 한 권이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달고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죠. 아파트 공화국, 한국 사회를, 한국 주거 문화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한국에는 어딜 가나 아파트가 가득합니다. 한국의 모든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며 대부분의 중산층은 또 아파트에 거주하며 극상류층을 제외한 많은 상류층들도 역시 아파트에 살죠. 어디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의 평균적인 경제력을 가늠하는 가장 쉬운 단어일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나 강남에 어디 아파트 살아.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브랜드가 달린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은 꽤 괜찮은 성공한 삶을 사는 걸로 간주되고요. 아파트와 같은 고층 주거 빌딩은 대도시라면은 거의 어디든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단독주택을 엄청나게 선호하는 미국에도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고층 레지던스 많잖아요. 이 와중에 한국 아파트의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 대개 고층 단지로 개발됩니다. 한두 동짜리 고층 레지던스는 외국에도 많지만 한국의 아파트들은 일단 기본이 단지 단위예요. 한 동 혹은 두 동짜리 아파트보다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더 가치가 높게 책정됩니다. 진짜 초특급 몇몇 곳을 빼면요. 때문에 한국 도시에는 섬이 많습니다. 담장을 둘러친 아파트들은 외부와 굉장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주거 단지라도 이런 주택길을 걷는 건 재밌는데 이런 담장밖에 없는 길을 걷는 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보행자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아파트는 브랜드와 규격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DH, 푸르지오, 마치 자동차 마냥 전국 곳곳에 같은 브랜드의 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많아요. 아까 대단지와 아파트들과 이런 브랜드가 맞물려 한국 건설시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의 국제적인 건축가가 안 나오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소형 주택 시장이 막 죽어버리고 그대를 점령한 게 획일화된 아파트들이니까 조그만 데서 하나씩 레벨을 갖춰가면서 올라가야 훌륭한 건축가가 탄생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거죠. 사실 아파트 문화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중국은 한국 이상 가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뭐 공화국은 일단 공화국이니까. 어쨌든 중국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한국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완커, 헝다, 컨트리가든 이런 대형 회사들 덩치는 또 엄청 크죠. 뭐 이것도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 때문에 엄청 뻥튀기 된 수치이긴 하지만 헝다 사태 다들 아시죠? 아파트 단지 규모도 대륙 스케일이에요. 한국에서 잠실 헬리오시티가 큰 걸로 제일 알아주는데 중국은 헬리오시티를 넘어서 단지 하나가 미니 신도시급인 아파트도 많으니까. 대만도 단독주택 주거 비율이 높긴 한데 어쨌든 아파트 단지가 꽤 있고요. 이런 아파트 단지 문화 정말 한국적인 풍경이지만 한국만의 풍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기는 섬유도역입니다. 9호선 일반 열차가 정차하는 역인데 주택 열차들이 정차하는 정말 크고 중요한 환승역들은 아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한 역세권 중 하나. 롯데 홈쇼핑 건물도 있고 주변 아파트도 있고 꽤 깨끗한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색을 넘는 지역인데 이런 동네에도 카페는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스타벅스부터 해서 저가 브랜드 이 카페들까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아요. 지도로 보면은 더 그렇고요. 소개팅 할 때 카페, 미팅 할 때 카페, 친구 만났을 때 카페, 뭐 할 때 카페.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카페는 7만 6천 곳 정도였습니다. 한국 인구가 5,200만이니까 널널하게 계산하면은 인구 720명당 카페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한국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옵니다. 외국이랑도 비교해봐요. 먼저 미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카페는 약 4만 곳 정도였습니다. 인구 8,250명당 한 곳, 한국이랑 차이가 크죠? 이래저래 한국과 사회상이 비슷한 일본은 커피숍이 약 7만여 곳이었고요.
일본의 인구가 1.2억에 면적은 한국의 3배 이상인 걸 감안하면은 이것 역시 차이가 좀 있죠. 한국과 이래저래 비슷한 대만 커피숍은 15,000여 곳이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점, 그리고 둘 다 섬나라, 대만은 진짜 섬이고 한국은 실질적인 섬이고 또 도시화 비율도 높고 대만의 인구 밀도는 오히려 한국보다 높을 정도지만 커피는 한국보다 덜 마시는 통계입니다. 유럽으로 가면은 에스프레소의 본산인 이탈리아 2017년 기준으로 커피숍이 58,000여 곳 정도였어요. 이탈리아도 인구가 많고 영토도 넓은데 어느 나라를 갖다 대건 간에 한국만큼 카페가 밀집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 원두커피 시장은 그 카페 규모만큼은 크지 않지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이 되게 모자라기 때문에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참 슬픈 거죠. 도시의 집적도는 어마어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쉬운데 정작 개인적인 만날 공간이 없다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 강도가 되게 높다는 걸 지적하기도 해요. 지나치게 필요한 사회다 이거죠. 때문에 카페인을 벌컥벌컥 들이마신다. 이것도 그럴듯해요. 물론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공간을 빌려주는 카페가 정말 대세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대용량으로 카페인을 빨리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도 많은 게 증거입니다. 뭐 백다방이라던가 컴포즈 커피라던가 메가커피라던가. 또 커피가 여러가지 취미생활 중에 즐기기 쉬운 진입장벽이 낮은 취미생활이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웬만한 레저 활동, 여가 활동 제대로 즐기려면 돈과 시간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 카페 가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또 스타벅스는 여기에 더해서 한정 굿즈로 사람들의 수직 욕망을 자극하죠. 또 중화권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차 문화가 살아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전통적인 차 문화가 거의 절멸했다는 점을 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사회가 돌아가려면은 이런저런 음료, 담소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동아시아 사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은데 한국에 유난히 카페가 많은 거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모두 나타난 게 현재 한국의 커피 문화겠죠. 저 역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커피 맛을 아주 즐긴다고는 못하겠는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건 되게 재밌거든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이 잘 돼요. 평범한 주차장입니다. 특이한 점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너무나 평범하니까. 여기에는 당연한 사실만 하나 있죠. 한국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 기아차가 많다. 어느 나라든 간 자동차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만큼 현대 기아차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죠.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 만드니까 현대 기아차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님? 근데 이런 풍경이 절대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2022년 정보산업, 소프트웨어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세계적인 회사 하면은 도요타, 포드, GM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업체보다는 애플, 구글 이런 테크 기업들이 먼저 생각나는 게 지금 시대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제조업은 막강합니다. 그 제조업의 꽃은 자동차고요. 기본적으로 덩치 있는 선진국 중에 제대로 자동차 못 만드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 포드의 T 자동차는 아예 자동차의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일본, 도요타, 혼다, 끝. 독일은 폭스바겐의 벤츠, BMW, 아우디, 그 외에 포르쉐. 프랑스도 르노, 푸조가 있고 이탈리아도 피아트가 있죠. 특히 이탈리아는 피아트보다 고급차로 더 이름을 날리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영국도 영국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른 나라로 팔리긴 했지만 그래도 영국 하면 떠오르는 롤스로이스 벤틀리부터 에스턴 마틴, 제규어, 랜드로버, 미니 등 자동차로 잘 나갔었고 지금도 많이 생산합니다. G7 중 6나라가 자동차에서 한끗발 날리는 나라예요. 또 전부 20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공업 역량을 쌓은 나라들이고요. 이번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그 친구들입니다. 이 중에서 전통적인 선진 강대국이 아닌 나라의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G7 국가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자동차 회사죠. 한국에서의 현대 기아차 점유율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수요 때문에 미국차, 포드, GM이 많이 팔리지만 일본차, 도요타도 그 못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시 일본차가 최고고 수입 브랜드는 정말 기를 못 추지만 그래도 도요타가 단독으로 30%가 안 되고요. 독일도 폭스바겐이 가장 많이 팔리지만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팔려요. 유럽으로 넓혀봐도 폭스바겐이 여전히 1등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의 현대 기아차 점유율은 장난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현대 기아차가 제일 장사를 잘하던 거죠. 자동차 사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덮어놓고 자동차 사는 거 아니니까. 현대차에서 너 현대차 안 사면은 우리가 조사해서 큰 불이익을 줄 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거 다 고려해봐서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그런 선택을 내리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한국스러운 모습 세 번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 팔리는 중형 세단 소나타, 아니면은 풍요로운 성공한 중산층의 상징 그랜저. 저는 감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경상용차 시장을 점령한 포터와 봉고라고요. 한국에서 일단 화물하면은 포터, 봉고예요. 회사에서 쓰는 차량, 용달, 농사짓는 시골, 전부 포터와 봉고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택배 수요가 늘어난 2022년대에도요. 쿠팡차, 대한통운차, 로젠택배차, 이런 탑차들 역시 뚜껑 씌운 포터와 봉고 탑차입니다. 다른 나라 상용차 시장을 보면요, 소형으로 일단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에서는 픽업 트럭이 짱입니다. 개인 차량이 필수적인 동네, 또 힘도 세야 하는 동네, 환경 규제가 빡센 유럽,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운전 난이도도 낮죠. 특히 포터나 봉고는 운전석이 앞으로 엄청 쏠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규정에 맞는 화물밴, LCV가 잘 나가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의 봉고를 전해준 일본, 지금도 다이하츠 하이제처럼 포터 봉고 스타일의 1톤 트럭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상용차의 모델이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일본 택배차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미니밴 스타일의 차들이니까요. 판매율만 봐도 그렇고요. 미니밴이 꽤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국의 급격하고 압축적인 경제 발전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포터와 봉고는 지나친 과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1톤을 실을 수 있는 1톤 트럭인데 과적하는 곳이 정말 많죠. 그리고 애초에 과적을 감안하고 지금 설계가 돼서 유통되는 자동차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더 많이 짐을 실을 수 있다. 트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좋은 거죠. 삼성 자동차에서 시작했던 야무진이 프레임이 휘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포터 봉고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돼? 자동차 소졌네?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하지만 그거는 트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고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과적 말이 된다고 좋다, 이건 아니죠. 환경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봉고와 포터가 아주 한국적인 모습 네 번째였습니다. 2000년 전 근동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고작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바꿔놓았죠. 5대양 6대주에 기독교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중 한국의 교회는 좀 특이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를 먼저 둘러볼까요? 유럽은 기독교의 본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에요. 종교색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보수적이죠. 기독교 본산인 만큼 웅장한 성당과 교회가 많지만 또 그만큼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바로 유럽의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입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 개신교와 다르게 종교의 영향력과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게 미국의 압도적인 돈이랑 합쳐져 통칭 메가처치들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메가처치는 보통 출석신자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말해요. 미국의 메가처치들은 진짜 웅장합니다. 숫자도 많고 세계에서 가장 메가처치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하지만 미국은 인구도 땅도 압도적이니만큼 그런 메가처치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나름 깊은 도심, 보통 여행객들 많이 가는 동부 도심에는 그런 현대적 스타일의 메가처치보다는 유럽처럼 고전적인 교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 밑으로 가서 열성적인 기독교 가톨릭 지역인 중남미, 현대적인 기독교 교회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원체 역사가 길기 때문에
여행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교회는 역사적이고 커다란 유럽 스타일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도 전체 인구의 40%가 안 돼서 미국이나 중남미, 아프리카에 비하면 기독교 비율은 말이 낮아요. 하지만 한국은 20세기 중후반부터 가장 극적으로 성장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몇 안 되는 나라며 도시화 비율도 엄청 높고 인구 밀도도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까지 하고요. 기독교가 보편화된 역사는 또 다른 지역보다 짧아서 전통적으로 커다란 기독교 건물이 잘 없기도 하고, 그 결과가 현대적으로 으리으리한 메가처치들의 득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메가처치가 많은 도시 3위였습니다. 그 위로는 미국 바이블 벨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과 댈러스, 아래로는 역시 미국,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 LA, 오스틴, 또 그에 비해 출석으로는 2위의 나이지리아 라고스를 압도적으로 제끼는 1등이었고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 숫자 그리고 비율을 고려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본 서울이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도시를 구경하면서 메가처치를 보게 되는 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짜 성경 한 줄 안 읽어본 사람도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죠. 여기가 출석신도 40만 이상을 찍으면서 한국의 메가처치 출석신도 1등 통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광림교회, 만리형교회, 아현성결교회, 세문왕교회, 서울에는 크나큰 교회가 메가처치가 엄청 많죠. 예전에 항상 서울 하면 떠오르는 풍경 중에 하늘에서 보이면은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자주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도시 여행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이런 거대한 메가처치들이 더 기억에 남네요. 현대적으로 되게 압축된 대도시 속에서 유려하게 잘 빠진 교회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 역시 한국 특유의 풍경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유니크하죠. 한국적인 모습 5가지는 이렇게였고요. 넣으려다가 빠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 옆 나라 일본이 워낙 깔끔해서 그렇지 미국, 유럽 비슷하죠. 도로 가장자리 주차 많습니다. 산도 한국에 전반적으로 산이 많긴 하지만 리우 데자이네루나 홍콩처럼 산 많은 다른 도시도 있고, 화려한 간판들 역시 동아시아 국가, 일본, 홍콩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풍경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코판이었습니다.